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원래 지금 예정된 학사 일정에 따르자면 이번 동영상이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음, 어쨌든 예정대로 예정된 기한 내에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종결이 돼서 여러분을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 뵀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계량경제학의 어원, 계량경제학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 다음에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제 단계, 즉 경제 이론과 모형, 그 다음에 그로부터 도출된 계량경제 모형의 설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계량경제학이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써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 경제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계량 경제학, 혹은 이제 응용 경제 분석, Applied Economic Analysis라고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규명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론 경제학과 달리 이 실증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고 어떤 문제를 규명하고자 할 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과연 실질적으로 획득 가능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획득 가능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연구는 보통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때 그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서 규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서 획득이 가능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 무엇을 분석할 수 있는가를 거꾸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보통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보통 다 고민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이 계량경제학을 배우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들을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또 한 가지 강조해 드릴 것은 저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는 여러분들 본인도 데이터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 데이터는 보통 국가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량경제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다 했을 때 이 데이터는 거의 우리가 이용하는 데이터는 국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데이터. 일부 굉장히 선의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기업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한해서. 그런 경우 상당히 드문 경우고,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 어떤 특정 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제가 박사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쓸 때, 다행히 아주 운이 좋게, 일부 보험회사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운이 좋았어요, 그때. 어쨌든 나중에 뭐 그 얘기도 또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아무리 정교하고 진보되고 발전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익힐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법을 이용할 데이터가 없다면 실증 분석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것은, 계량경제학적 기법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극복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계속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기법을 발전시켜 온 거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획득 가능한 데이터는 뭐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름도 잘 알아두고 속성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졸업을 한 이후에 계량경제학적 기법, 통계학적 기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꽤 되고요. 일부는 아마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계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하시게 되는 분들도 소수 있을 거예요. 특히 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유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횡단면 데이터, 횡단면 자료, 시계열 자료, 통합된 횡단면 자료. 이것은 뭐 크게 보면 이거 카테고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혹은 종단 자료 이렇게 있는데요. 거칠게 얘기하면은 횡단면 자료는 이제 미시경제학, 시계열 자료는 거시경제학, 패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횡단면 자료는 이제 크로스 섹셔널, 시계열 자료는 타임 시리즈, 통합된 횡단면 자료는 연도가 다른 횡단면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쭉. 패널 같은 경우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가장 연구자들에게는 가장 값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구축에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구축에도. 이건 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계량 분석 방법은 이용되는 자료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더 적합한 모형을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 안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 먼저 횡단면 자료,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횡단면 자료. 한번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횡단면. 횡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어떤 여러분이 이 산의 어떤 안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쭉 이렇게 자른 거죠. 그 단면입니다. 그 단면. 자, 개인, 가구, 기업, 도시, 국가, 뭐 또는 기타. 이 분석 단위들, 이 분석 단위거든요. 이게 정도. 우리가 어떤 개인들의 행동을 분석할 수도 있고, 개인들의 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하우스홀드를 한 단위로 여기서 분석할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들이 이제 노동인구라고 했을 때 개인들의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가, 그죠?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구의 개개인 구성원들도 관심이지만 가구 전체의 저축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저축액은 어떻게 되는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예를 들면은 이제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도시에 좀 이따 얘기가 나옵니다만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찰력, 그죠? 한 도시당 경찰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국가의 어떤 GDP는 얼마나 되는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단 말입니다. 들의 한 시점, 일정 기간 동안의 표본이다. 일정 기간도 예를 들면은 뭐 한 일주, 그죠?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한 시점으로. 그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특정 시점, 예를 들면 2019년 말에 예를 들면 2019년 말에 우리나라 노동인구 그 개인들의 도대체 시간당 임금은 얼마가 되느냐, 그죠? 어떤 한 특정 시점에서 이 분석 단위들의 어떤 특정 측면, 그죠? 우리가 어떤 2019년 하반기에 개인들의, 예를 들면 특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좀 더 좁혀도 돼요.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분석 단위의 한 측면, 시간당 임금이죠. 그것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횡단면 자료의 관측 값들은 대체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배워야 되고요. 횡단면 자료에는 순수한 임의 추출 표본, pure random sample, 랜덤 샘플링 논의를 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이라는 게, 이 랜덤 샘플링이 임의 표본이 아닌 경우에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는 기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임의 표본이 아닌
임의 추출 표본량이에요. 예를 들면 자 여기 2만 명의 우리나라에 2만 명의 예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2만 명의 우리나라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어요. 시간당 임금이 있죠. 그랬을 때 이게 뭐다? 경제통계 분석에서 배운 2만 명의 남성 정규직 노동자 이걸 모집단이라고 한다. 배웠죠.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을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여기서 일부 부분 집합 200명 200명의 표본을 추출하죠. 어떻게 한다? 이 2만 명에게 1번부터 2만 번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다 드리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고 뭐 보이지 않는 모자 같은 데다 1번부터 2만 번까지를 갖다가 쭉 다 이 번호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그냥 안 보고 손을 집어넣어서 200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복원 추출하면 복원 추출은 뭡니까? 내가 딱 봐도 5번이야. 다시 모자 속에 집어넣어. 다시 뽑아요. 그죠? 또 5번이 나왔다? 그럼 뽑은 거면 다시 넣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복원 추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개의 숫자를 뽑고 그 숫자를 가진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게 임의 추출 표본이 되겠습니다. 횡단면 자료가 순수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의 표본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응답 단위들의 응답 거부. 어떤 분들은 나 설문조사 참여 안 할란다. 싫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경제통계 분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임의 표본이 아닌 게 어떤 경우 옛날에 1900 정확한 연도는 기억 194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미국의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이제 해가지고 추출한 거지. 전화번호. 그래서 예를 들면 200명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게 그 임의 추출 표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요. 전화기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스마트폰 말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전화기 이렇게 전화선 연결돼서 전화기가 있잖아요. 실제 전화기가 그죠? 그런 1940년대에는 그런 전화기를 가진 사람들 자체가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전체 지금 모집단에서 이 전화를 갖고 있는 일부에서만 표본을 추출한 거예요. 이게 전체 모집단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순수한 임의 표본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임의 표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셀렉션, 표본 선택의 문제가 존재해요. 일부를 뽑았기 때문에 일부에서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그죠? 이 모집단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산 미시 계량 경제 마이크로 이코노메트릭스에서 다루는 자료가 미시 단위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여기 우리나라의 경제 통계라고 올려드린 거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이 있나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임금 아까 봤죠? 임금에 대한 결정 그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데이터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유의하실 게 데이터는 항상 숫자로 되어 있어요. 엑셀 여러분 제일 여러분 제가 지금 점심 먹고 우리 강기천 교수님, 김도현 교수님 지금 동영상 찍으러 나오셨는데 그 같이 이제 점심 먹고 들어온 게 커피를 한잔 하는데 커피를 좀 잠깐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데이터는 이렇게 숫자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쪽 열에 쭉 이제 번호가 있죠. 자, 1번이라는 숫자를 부여받은 개인, 2번이라는 숫자를 부여받은 개인, 3번이라는 숫자를 부여받은 개인, 4번 개인, 5번 개인. 이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내는 거죠. 그 아이덴티티 넘버죠. 아이디 넘버. 1번 개인, 2번 개인, 3번 개인. 자, 1번 개인 어떠냐? 여기 이제 시간당 임금이 있는 거예요. 자, 이 cross-sectional data set on wages and ot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임금과 다른 개인적인 특성들에 대한 횡단면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이 교과서 자체가 이제 미국 교과서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뭐다? 달러겠죠, 그죠? 달러, 메저먼트 유닛, 그러니까 측정 단위는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수는 시간 단위 임금이 3.1달러, 2번 선수는 3.24달러, 3번 선수는 3달러 이렇게 되죠. 와, 여기 굉장히 높죠. 11.56달러.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 교육 연수, 에듀케이션. 자, 이 사람은 11년 교육받았다. 11년이면은 6년, 3년, 11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요게 이제 고등학교 중퇴자. 11년,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2까지 다녔네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거 청춘물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스쿨 드롭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참 고등학교 중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나오자 막 이런 것들이 미국 교육의 목표예요. 목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졸업자. 요거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이렇게 되겠죠. 자, experience는 어떻게 된다? experience. 자, 노동시장에서 2년 일해보고 있다. 22년, 그죠? 2년, 44년. 우리가 얼추 보면은 여긴 지금 age 나이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연령이 좀 있으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죠. 노동시장에서 44년이나 일하셨단 말이야. 상대가 뭐 어때요? 5년을 일했는데 노동시장에서 전체 경력이 일한 경력이 5년인데 11.56. 어휴, 44년인데 와 6달러 시간이. 근데 교육 연수가 엄청 큰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항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5년밖에 44년과 비교해서 5년밖에 안 되는데, 와 시간이 이렇게 센가? 뭔가 학력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나? 그죠? 그런 학력이 차이를 만들어내나? 여러분이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경제학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그런 소리 안 드시더라도 향후에는 항상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계량경제학, 통계, 계량제 이런 거 보실 때 데이터를 보실 때 그런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female이 있죠. 그러니까 이 female과 married 이 두 개의 변수는 여러분이 이 앞에 education과 experience 요거 wage 이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wage, education, experience는 수치 데이터예요. 수치 데이터. 이 반에서 female, married. female이 1이고 0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1이면 여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0이면은 그러니까 0, 1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이면은 해당 사항이고 0이면 해당 사항이 아님. 그러니까 1이면은 여성이고 0이면은 남성인 거예요. 아셨죠?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dicator variable, 표시형 변수. 즉, 이 숫자가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이제 연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더하기 플러스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구분해내는 크게 보면 성별로 했을 때 두 개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한 그룹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변수, female 변수가 되겠고요. married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marry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 요거 이제 결혼 상태 변수가 되겠죠. 결혼 상태.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보통의 데이터에는 크게 보통 이제 4개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뭐 0, 미혼, 1, 기혼, 그 다음에 2, 이혼 및 별거, 그 다음에 3, 사별.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 지금 0, 1밖에 없죠. 아무래도 0은 아마 기혼 외에 전부를 이제 0이라고 놓은 것 같고 1은 기혼, 유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1. 보통 0, 1, 2, 3. 그거는 이제 그룹이 몇 개로 나누냐가. 근데 성별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married, 결혼 상태만 해도 여러 변수, 여러 구분으로, 여러 범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거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따릅니다. 내가 그냥 기혼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겠다든가, 아니면 아니다, 내가 아닌 자도 좀 세분화시키고 싶다든가, 이거는 이제 연구자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횡단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특정 시점이 있나요? 시점 하나 딱 주어질 겁니다. 2019년 말 딱 해서 하나 주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간 단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유니트들
그 관측 단위들의 특성치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죠? 이것이 이제 횡단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횡단면 데이터인데, 이거는 어떤 이제 데이터인가 보시면은 성장률과 국가 특성 변수들에 대한 횡단면제요. 경제 성장률이요. 그 다음에 국가 특성 보시면 이제 요건 어떻게 돼요? 관찰 단위가 이게 국가예요. 국가고 1번 국가, 2번 국가, 3번 국가, 4번 국가 해서 61개국이 지금 있죠. 1번 국가가 이제 아르헨티나, 2번 국가가 오스트리아, 3번 벨지움, 볼리비아, 짐바브웨, 그죠? ABC 순으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GPCR, GDP,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GDP 성장률, GDP per capita, real GDP, real GDP, 실질 GDP의 성장률이죠. 1인당 GDP per capita,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변수명을 이제 지었네요. 보니까 0.89, 3.32, 그 다음에 1.56, 1.24, 2.30. 상대적으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경제 성장률이 높고요, 그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이 딱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요게 이제 종속 변수가 되고, 잠시만요. 그 얘기를 까먹었습니다. 앞에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는 임금과 기타 경제성 변수들에 대한 횡단면 자리,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 종속 변수가 되겠죠. 이거를 뭐가 결정하느냐? 이거 네 개 변수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열었는데 딱 이런 구조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종속 변수. 우리는 웨이지, 시간의 이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개인들의.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론이 가이드하는 변수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이제 독립 변수로서 이제 기능을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 판단하시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관심 있는 건 무엇이다? 도대체 1인당 국가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government consumption, 이렇게 해서 정부 지출 있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퍼센트 보니까 오스트리아도 상당히 높고, 볼리비아, 짐바브웨 좀 굉장히 높네요, 그죠?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죠, 비율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여기 보면 이제 secondary school 하니까 성인 중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성인 중 우리 정부 지출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3학년 가고 2학년 때 거시경제 배우셨으니까 정부 지출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GDP 성장률이 커지죠. 그죠? 이렇게 양의 작용을 미치리라고 보통 이론에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인 중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이건 어떤 양질의 노동력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높아질수록 양질의 노동력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포지티브하게 양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많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이 두 개를 일단 독립 변수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했네요. 그죠? 이 데이터에서는.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연도 2019년 말 각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각국의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요것은 이렇게 보통 거시 데이터는 이렇게 보죠. 2019년이라는 특정 시점, 2018년도 아니고 2020년도, 2019년도에 이 국가들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성인 중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횡단면 데이터입니다. 횡단면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 하나 또는 여러 변수들의 시간에 걸친 관측값, 그죠? 자, 시간이 쭉 흐르고, 그죠? 시간이 횡축에는 항상 시간의 흐름이 쭉 있고,
어떤 특정한 변수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보면 주가가 이제 쭉쭉쭉쭉쭉쭉 아휴 지금 지난주 난리 났었죠? 그죠? 이렇게 지금 쭉쭉쭉쭉쭉쭉쭉쭉 요게 주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걸쳐서 어떤 특정 변수 뭐 주가하고 또 예를 들면 가격 지수 볼까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시간의 흐름에 걸쳐서 추적하는 데이터가 이게 시계열 데이터다. 시계열 데이터다. 하나 또는 여러 변수들의 시간에 걸친 관측값, 주가를 시간에 걸쳐서 흐름을 추적하는 거고, 화폐 공급량, 소비자 가격 지수, GDP, 아유 저건 좀 끔찍하네요. 그죠? 연간 살인율, 자동차 판매량, 전부 뭐다? 거시경제 관련 변수들이다. 시계열전의 관측값들은 통상 계열 상관되어 있다. 계열 상관. 즉 앞에 값과 그 뒤에 값이 시간적으로 뭔가 연관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측값들의 순서는 중요하다. 시간에 따른 순서니까. 근데 이제 자료의 빈도, 뭐 일별 자료일 수도 있고, 주별 자료일 수도 있고, 월별 자료일 수도 있고, 분기별 자료일 수도 있고, 연간 자료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일별 자료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GDP 성장률, 분기별 자료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분기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가는 일일 이제 항상 매일매일 시장이 마감되니까 주식시장이 일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시계열 자료는 추세 혹은 계절성이다. 추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GDP는요. GDP 성장률 말고 GDP는 성장하는 그러니까 GDP는 시간에 맞춰서 끊임없이 성장을 합니다. 추세가 있어요. 추세가. GDP 성장률은 이렇게 되더라도 그죠? GDP 자체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계절성은 무엇이냐?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계절성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월별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칠게요. 월별.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런 어떤 계절성이 이렇게 시계열되어 있던 계절성이 보이죠. 어떤 특징이 어떤 그런 기간으로 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 추세와 계절성을 잘 감안하여 분석들을 시행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이용 분야는 여기 보시면 이제 거시경제 분야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론 이런 것들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룬다. 왜냐하면 이제 재무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식 가격인 주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죠?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시계열 자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 최저임금 및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이거 뭐다? 이제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뭐다? 연간 데이터다. 왜? 측정이 지금 연도별로 있으니까 연도별로 있으니까 그러므로 뭐다? 잠깐만요. 여기는 연간 데이터가 되겠다. 아셨죠? 연간 데이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연도의 평균 최저임금. 그 한 나라의 한 나라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 어떤 주에 그죠? 주별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플로리다 주에 예를 들면은 1950년도에 average minimum wage 그러니까 0.202 시간의 평균 0.2 시간이 50년대랑 80년대 오니까 올랐죠. 어쩔 수 없이 그죠? 물가를 감안해야 되니까 이게 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coverage rate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한 이 coverage rate는 뭐냐면은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을 때 실제
그 적용이 된, 그러니까 대상 중에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킨 사업장이 이제 몇 퍼센트나 되냐 이거예요. 이것도 쭉 상승을 하죠, 그죠? 초창기에는 굉장히 안 지켰는데 여기는 이제 많이 지키죠, 그죠?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실업률이 있죠. 뭐라 그럴까? PR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이렇게 있죠.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15.4, 16, 꽤 높습니다. 꽤 높습니다. 이게 미국 데이터 같은데요. 그 다음에 GDP는 이게 그러니까 성장률이 아니고 그 GDP 그 자체. 단위가 아마 나오지 않습니다만 단위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이 정도 되려면. 이거 이제 푸에르토리코라고 국가 있죠? 푸에르토리코의 자료네요.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실업률, 그 다음에 관련 데이터. 푸에르토리코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것들을 요 세 개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보자. 요것이에요.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건 비슷하지만 데이터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할 때와 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분석 도구가 달라질 수 있고요. 동일한 분석 도구를 쓰더라도 그 분석을 시행할 시에 옵션들을 좀 달리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통합된 횡단면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된 횡단면 자료. 풀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둘 이상의 횡단면 자료가 하나의 자료로 통합된 거예요. 이 각각의 횡단면 자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이 되어 있고 종종 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에 이용한다. 뒤에 이제 데이터가 있나 볼게요. 이 재산세, 이 부동산, 제가 갖고 있는 집에 이제 세금이 재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 변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자. 재산세 변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자. 그죠? 재산세,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그 본인의 명의로 이제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명의로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전부 거기에 재산세가 부과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프로퍼티 텍스라는 게 여기 이제 재산세가 팍팍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높다, 이걸 이제 적절하게 이제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이제 논의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죠? 세금. 이 세금을 높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 안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변화가 높였을 때 낮췄을 때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걸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1993년이라는 시점에서의 주택 가격에 대한 이미 표본이 있고요. 이거 횡단면 자료죠, 하나?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주택 가격에 대한 새로운 횡단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할 것은 뭐다? 1993년도에 조사된 주택의 백채가 있으면은 이게 여기 있는 1995년도에 그 백채가 동일하게 조사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채에 대해서 조사하고 여기서는 중복되는 집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백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거예요. 그거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횡단면 데이터를 합친 거예요. 근데 여기 아이디어는 뭐다? 아마 1994년도에 재산세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의 횡단면 데이터와 95년도의 횡단면 데이터를 통해서 주택가격의 변동을 보면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죠. 그죠? 94년도에 도입된 재산세의 변화가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이제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게 기본 아이디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어때요? 93년도에 백채를 조사했거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그 동일한 백채에서 똑같이 조사를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패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93년도와 95년도의 100채라고 할까요? 근데 보니까 100채는 아니었네요. 이제 250채가 있고, 그 다음에 270채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패널 데이터라면은 여기 250, 여기 250 동일한 애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텐데, 이때는 250채를 선정했고, 이때 얘는 270채인데, 이 여기에서 조사된 주택하고 여기서 조사된 주택은 뭐 완전 다를 수도 있고 일부러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냥 같지는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93년도에 요 이제 빨간 이제 점선이 보여지고 93년도에 조사된 요 93년도의 횡단면 데이터, 95년도의 횡단면 데이터. 그래서 이제 요 H price 주택 가격이겠죠. 주택 가격 이제 approved cross sections 2 years of housing prices. 그러니까 통합 횡단면 자료, 하우징 프라이스 주택 가격 2년의 주택 가격, 2년간의 주택 가격이 되어 있죠. 여기 단위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주택 가격이 하우징 프라이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단위가 없어요. 근데 프로퍼티 텍스가 재산세가 여기 이제 어떤 퍼센티지로 이렇게 매겨져 있겠죠.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뭔가 낮아졌네요. 낮아졌어요, 그죠? 낮아졌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주택 크기 square feet 그러니까 feet 제곱. 우리나라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터법을 쓰는데 그죠? 여기는 이제 미터를 쓰지 않는 거예요. feet이라는 개념을 이 길이를 잴 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베드룸스 이렇게 베드룸스 침실의 숫자죠. 침실의 숫자. 요 bathrooms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욕실의 숫자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땠든지 간에 요것이 이제 요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것이 보다 주택 가격이. 그것을 결정하는 게 이 property tax, 이 재산세가 얼마만큼 부과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주택의 크기죠. square feet은. 그 다음에 이제 침실이 몇 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욕실이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전부 욕실의 수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예측한 이론이 아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겠지만 욕실의 수가 많아지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침실이 많아지면 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집 크기가 커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프로퍼티 텍스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감소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죠. 이런 분석을 할 때 통합된 횡단면 자료를 쓰지만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패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통합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걸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패널 또는 이제 종단 자료가 있다. 패널 또는 이제 종단 자료가 있다. 요거는 동일한 단위. 아까 예로 들어가서 93년도에 100채를 동일한 그 100채를 94년도에 조사하고 95년도에 조사하고 96년도에 조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단위요. 동일한 단위들의 횡단면 자료들을 시간에 거쳐서 수집한다. 그래서 얘는 패널 자료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차원을 동시에 가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호를 쓰면 N과 T, 요건 이제 그 유니트 단위들의 수고요. 요거는 이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N과 T가 결합이 되어 있다. 패널 자료, 패널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금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관측되지 않는 요소 중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논문에서 보통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 횡단면 자료보다는 패널 데이터가 획득 가능하다면 무조건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 문장 자체의 뜻은 여러분께는 지금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이게 근데 가장 나중에 아마 이 과목의 중후반쯤에 들어가시면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응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패널 자료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이런 겁니다. 도시 범죄율에 대한 이개념 패널 자료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 86년, 90년, 86년, 90년. 즉 시점이 다른 속에서 지금
이 동일한 1번 도시, 일본을 예를 들면 뭐 경산이라고 할까요? 2번 도시 대구라고 하고, 3번 도시 포항 쭉쭉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뭐 경기도에 이제 안양, 뭐 부천 뭐 이렇게 하다고 칩시다, 그죠? 중요한 건 뭐다? 이 동일한 유니트들에 대해서, 그죠? 시점을 달리해서 조사한 거예요. 동일한 유니트, 동일한 단위에 대해 시점을 달리해서, 그렇죠? 자, 1번 도시 어떤가? 이거 이제 2-year panel data set on city crime statistics, 그죠? 도시 범죄 통계에 대한 2년짜리 패널 데이터셋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패널 데이터들이 가구 조사를 하거든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 있는 가구원들을 조사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식이 없는 분들이 가구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분이 다 이제 배우자들이 돌아가시면 그 가구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추적할 수가 없죠. 이 자연 속의 탈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패널에서 탈락이 되죠. 또 어떨까요? 어떤 가구에 있었는데 거기 처음 조사할 때 10대 자녀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결혼해서 분가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 이거는 누구를 새롭게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새로운 단위가 생겨난 거예요. 단위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단위 중에 새로운 개체가 하나 생겨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이게 변화가 막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5천 가구를 조사했다고 해서 5천 가구를 그대로 계속 따라갈 수 없어요. 없어지는 가구도 있고 늘어나는 가구도 있는데 없어지는 가구도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한 3, 4년 막 계속 동일한 사람들이 1년마다 찾아와서 조사를 하는데 싫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이사 가는데 고지를 안 했어요. 그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탈락률인데, 탈락률은 불가피하게 어느 패널 데이터나 존재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구 5천 가구를 예를 들면 첫 해에 조사를 했으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감소하게. 네. 그래서 보통 그 어떤 패널 데이터의 그 패널 데이터가 되게 좋은 패널 데이터는 아니라 평가하는데, 유지율이라는, 그러니까 도대체 원 가구 처음 조사했을 때 5천 가구였으면은 지금 도대체 몇 가구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 유지율이 이제 그 패널 데이터의 퀄리티,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게 5명, 8명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살인 사건 수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인구들이 있죠. 여기 좀 늘어났죠. 여기 늘어났죠. 여기 감소했죠. 약간 늘어났죠. 그 도시에 이제 실업률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실업률입니다. 도시의 경찰의 수가 이렇게 있죠. 그죠? 아이디어는 뭡니까? 어쨌든. 자, 이것이 종속 변수이고, 뭔가 한 도시에서의 살인은 그 도시의 어떤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실업률이 높으면 뭔가 도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 와중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경찰이 많으면은 뭔가 범죄 억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겠냐. 이론이 가이드를 해주겠죠, 우리에게, 그죠?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요거는 근데 아까 데이터와 달리 뭔가 더 훨씬 풍부한 분석이 가능해요. 훨씬 풍부.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에선 패널 데이터 분석까지 당연히 못 가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다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에게 패널 데이터 분석 기법 좀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 찾아오세요. 전화하시고, 그럼 제가 아주 초보적인 입문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런 횡단면, 그 다음에 시기를 크게 보면, 그 다음에 패널 데이터가 어디에 있나 한번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공모전을 나가거나 어떤 뭐 학내 혹은 이제 학부 내에 어떤 그 컴피티션에 나가실 때 그 이용하시면 좋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경제 통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의 동영상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희망하는 바 다다음 주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경제 통계를 설명을 드리고, 요 1번 슬라이드를 좀 마치는, 이제 2번 슬라이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요.
동영상을 보다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강의 포탈에 올려주세요. 질의응답에다가 최대한도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길 바라면서 이번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